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챕터 9 연구의 실무 활용 중에 이번에 9.4 연구 실무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12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PPT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지난 수업에서 20단 이론과 1집단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에 배울 거는 두 개의 이론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설계에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 적용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연구의 목적은 세계 현상의 설명과 지식 창조에 있다. 반면에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세계는 객관적 현상뿐 아니라 각종 문제점을 제기한다. 인간을 둘러싼 이 세계에는 이처럼 현상과 문제가 공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챕터 9의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연구란 무엇인가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걸 읽어보면 하나의 세계 현상이 객관적 본질을 떠나 문제나 근심 혹은 당면 과제로 변화하는 과정은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현상은 사회구조나 인간 집단의 내재적 가치 체계, 현실적 문제의식에 의해 하나의 문제 내지는 해결 과제로 전환된다. 그 문제점은 한 집단의 가치 체계가 제시하는 잣대, 즉 무엇이 좋으며 또 무엇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것은 허용되고 또 어떤 것은 용납되지 않는가에 관한 단순 판단에 빗대어 정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신의 세계 환경에서 그 일부가 문제라고 정의한다면 인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쓴다 라고 있고요. 여기서 힘쓴다는 연구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이것을 문제로 만들었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인간의 체계적인 사유, 즉 연구작용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구가 이 같은 채널을 통해 세계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식적 유의에 머무르는 것이며 결국 세계의 퇴행을 방관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도시건축적 세계, 환경계획 분야도 이 점을 신중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거창하게 세계 문제, 공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작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동체를 주의 깊게 판단을 해서 그 지역 또는 그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관계되어 있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식적 유의에 해당하게 되고 그거는 좋은 설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이라이트 된 거를 보시면 인간 환경에 편재하는 인간의 생존과 요구와 복지를 위협하는 각종 문제점들은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다루는 제반 분야를 우리는 크게 실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무는 최적의 문제 해결,
그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연구가 펼쳐놓은 여러 지식에 끊임없이 의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무와 연구의 상호 협력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고, 또 둘 사이의 불화나 갈등이 토해놓은 악영향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연구로서 만들어져 있는 지식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고요. 그 지식을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디자인을 해줘야 인간 환경에, 그리고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방식의 접근을 우리가 실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연구랑 실무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두 가지 이론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서 2집단 이론과 1집단 이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된 거를 보시면 두 이론은 연구의 실무 활용이라는 난제를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시각으로 해명하고, 요약하면 두 이론의 인식론적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즉 지식 창조와 지식 활용의 관계, 실무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 여부와 정도, 사용자 및 구성원의 역할 등으로 모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빨갛게 표시된 거, 이집단 이론은 지식 창조, 그 다음에 지식 활용을 서로 중첩될 수 없는 각각 독립적인 과정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반면에 1집단 이론은 행동 연구에서 지식은 사회 문화적 현실과 역사적 배경, 사용자 집단의 가치체계에 뿌리를 두고 그 현실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해 얻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론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 가지는 둘 다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던 뭐 6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우리가 적절히 사용해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연구와 실무라고 하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린 사실 벌써 이해를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다라고 보는데,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통합된 프로세스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결국 이 통합 프로세스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내부자, 즉 현장 구성원에게 이양되어 제도적 장치로 정착됨으로써 연구의 실무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반 구성원은 자주적인 행동 주체 혹은 교육받은 연구 주체로서 능동적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두 가지 이분법적인 2집단 이론과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넘어가서 두 이론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하게 키워드별로 정리를 하면 이 표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식을 창조하는 파트에 대해서 2집단 이론은 현실 독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1집단 이론에서는 현실 맥락 의존적 실행을 통한 지식 창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2집단 이론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반면에 1집단 이론에서는 특수성, 특정 문제 상황에 우선 활용되는 차이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참여에서는 2집단 이론은 실무 의사결정과 격리되어 있다. 반면에 1집단 이론은 실무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책임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연구 활용성 면에서는 2집단 이론은
현실 관련성을 제시하고 활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실무랑 좀 동떨어져 있는 괴리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일집단 이론에서는 현실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 활용 여부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와 실무는 다르지 않다. 라고 직접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집단 이론이 수동적인 반면에 일집단 이론은 자주적이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무에서 연구 결과를 수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찾아서 보는 반면에 일집단 이론에서는 연구와 실무가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면서도 실무를 하고 실무를 하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세스 행동 주체, 연구 주체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용 전략의 차이가 있고요. 활용 모델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게요. 넘어가서 첫 번째 나온 게 중간자적 이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식론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각 이론 집단에 속한 연구자들은 각각 최선의 실천 전략을 구상하게 되고요. 연구자로부터 지식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실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위해서 비록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의 연구자들은 이집단 이론이나 일집단 이론, 두 이론 중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은 두 가지 철학적 전통 각각이 지니고 있는 인식론적 한계를 뛰어넘어 최적의 중간자적 모델을 고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이론은 지금까지 서술한 대로 각자의 장점과 동시에 현실적인 단점도 지니고 있고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적 논의를 유보해둘 필요가 있다. 과학 철학적 주장을 2차적 논제로 잠시 접어두면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최적의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이론의 전략적 장점들만 취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고안할 가능성도 커지고 이런 일단의 노력을 굳이 인식론으로 구분한다면 이들은 인식론적 중간자의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여기 말하는 첫 번째 중간자적 이론의 가능성이 연구 실무 활용의 전략적 모델들입니다. 전략적 모델들의 첫 번째 중간자적 이론의 가능성. 2집단도 아니고 1집단도 아닌 그 중간의 인식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넘어가서 중간자적 이론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면 위에 부분은 넘어가고요. 밑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이 부분을 보면 앞서 연구 실무 적용의 전략에서 잠시 설명한 바 있는 연구 다음에 기획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를 하고 시공 실행을 하고 입주 사용을 한 후에 평가를 하는 한 사이클로 엮은 총체적 순환 과정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환체계는 연구와 평가를 포함하여 전통적으로 학제를 달리했던 계획 설계, 시공과 입주 등을 커다란 하나의 건축 생산 체계로 묶는다. 그리하여 각각의 위치를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 안에서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연계 분야들이 존재함으로써 자신이 비로소 존재한다. 이 연결체계 안에서 연구 분야는 실무 분야와 함께 하나의 시스템 안에 소속되며 이를 통해 연구의 실무 적용이란 난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제가 가로 쳐놨죠.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부르거나 IPD라고 부르거나 또는 우리가 BIM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운데 여기서 BIM이라고 하는 거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BIM의 가장 큰 특징은 설계 프로젝트, 그러니까 건축물이 지어지는 전 생애주기 과정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디자인을 할 때 함께 협업을 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정보들은 설계 단계가 끝나거나 뭐 기획 설계 단계가 끝나거나 이랬을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계를 BIM으로 하고요. BIM으로 한 파일을 시공 과정에서 사용을 해서 시공도 하고요. 시공을 한 파일을 이용해서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도 사용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건축물을 사용성을 평가하고 나중에 건축물을 허물 때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데이터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건축물을 평가하고, 평가된 데이터들은 다시 연구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BIM 설계가 다시 이루어질 때는 먼저 수행했던 BIM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서 어떤 데이터, 어떤 연구 결과에 근거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설계를 해서 시공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시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유지 관리에서는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거나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데이터를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 다시 활용하고, 이런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게 BIM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BIM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장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CAD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까? 국내에 도입된 거는 1990년대 중후반쯤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2D CAD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나서 이게 약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CAD를 이용한 설계가 주를 이루다가 2010년도부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BIM을 이용한 설계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점점 입지를 키우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BIM이 가장 주류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보통의 설계들은 아직도 CAD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CAD를 쓰고 있지만 가장 앞서가는 설계, 선도적인 설계를 하는 것, 정책적으로 가장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파트는 BIM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설계 자동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BI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BIM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는 2010년대부터 사용했다고 해서 그때 갑자기 반짝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0년대쯤부터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건축물을 계획해서 지어져서 그 다음에 건축물을 부술 때까지 한 사이클이라고 놓고 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더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IPD라고 하는 거고요. 이 IPD라고 하는 거를 실무에서 구현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게 BIM 소프트웨어들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게 레빗이라던가 아키캐드라고 하는 BIM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BIM을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고요. IPD의 그 개념적인 거를 실무적으로 발전시킨 게 BIM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건축에서는 계속해서 강화돼 나가겠죠.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BIM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점점 중요성이 강조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3학년이니까 BIM에 지금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설계 회사라고 부르고 있는 사무, 해안, 정림, DMP 이런 회사들은, 건원, 히림 이런 회사들은 이미 BIM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돈을 대서 짓는 공공건축물 같은 대형 발주들은 다 BIM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작은 소규모의 건축물들은 BIM으로 안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BIM을 접할 기회가 잘 없지만 앞으로는 이게 점점점 중요해지고 여러분들이 큰 설계 회사에 가려 그러면 BIM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큰 설계 사무실에 안 가더라도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설계를 따가지고 디자인을 하려면 BIM을 배우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BI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BIM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연구와 실무를 하나로 융합하기 위한 모델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BIM으로 설계를 할 때는 디자인 측면에서만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를 고려해서 설계를 바꿔요. 실제로 내가 디자인을 평면을 이렇게 짰지만 이거를 3차원 모델로 구축해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더라. 예를 들면 구조적인 문제, 설비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를 설계할 때 고쳐줘야겠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사용을 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그거를 설계를 변경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누가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할 때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연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친환경 건축물 그리고 뭐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 연구를 실제 건축물을 지어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건축물을 짓는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로 실험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시뮬레이션을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디자인이 에너지적으로 유리한 건축물이 되는지 친환경적으로 유리한 건축물이 되는지 결과가 도출이 되겠죠. 그럼 그 디자인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계획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고 나면 건축물이 지어지면 실제로 사용을 하겠죠.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친환경적인 건축물인지가 결과로 도출이 되겠죠. 그 데이터를 실험을 했던 시뮬레이션을 했던 데이터와 마지막에 평가를 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내가 의도한 대로 건축물이 지어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연구와 실무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측면에서도 BIM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좀 더 우리가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에너지나 친환경이 아닌 건축 계획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테스트할 수 있게끔 만든 게 BI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면 예컨대 건축 프로그래밍은 전통적 프로세스를 연장하고 그 안에 실증 연구 과정을 장착해보면 그 연구는 특정 설계 문제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는 것이며 설계라는 의사결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연구와 실무 설계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되는 것이다. 만약 프로그래밍이 설계와 입주를 거쳐 평가까지 연결된다면 이 혁신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은 구조적으로 일집단 이론이나 행동 연구의 방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중간자적 이론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좋은 의미죠. 여러분들이 건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지난 학기에 배웠는데 그 건축 프로그래밍을 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왜 그거를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중간자적 전략의 또 다른 예로서 1970년대 초에 제안된 이른바 전문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다단계 연구활동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복합적 연구실무 협력 프로세스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 모델은 학계에서 전통적으로 구분했던 여러 연구 양식들, 즉 순수 기초 연구, 기초 응용 연구, 실용 응용 연구, 행동 연구 등을 한 세트의 연구 장치로 묶어 통째로 실무 과정에 적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밑에 읽어보면 대규모 난제나 어울릴 법한 이 모델은 비록 현실감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나 연구와 실무의 복합적 통합을 위한 개념적 제안으로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얘기했던 도시재생, 요즘 말하는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거 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전문가들이 다 모여요. 건축 전문가와 시공 전문가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론 전문가, 교수님들도 가고요. 그 안에는 설계 전공자만 가는 게 아니라 조경 전문가, 구조 전문가, 이런 분들도 다 모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문가, 건축 전문가, 그 다음 뭐 시공, 환경 전문가 등등등이 다 모이시고요. 그 외에 실무를 담당하는 조경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 구조하시는 분, 도시계획하시는 분들도 다 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를 하고요. 실사용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전문가들, 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서 연구와 실무가 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다 모여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뉴딜이 이런 곳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연구 실무 활용의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앞에 건 생략하고 빨갛게 된 부분 보시면 여기에 제시된 10가지 모델 모두를 인식론적 잣대에 따라 요약 구분해 보기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의 관계, 연구자의 실무 참여도, 사용자 구성원의 참여도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훑어보면, 먼저 지식 창출과 문제 해결의 관계에서 보면 이 10가지는 연구 실무의 학제적 간극에 대한 명백한 인정에서부터 이 이념적 간극의 완전한 파괴까지 양단의 대립적 시각 사이에 넓게 분포해 있고, 또 연구자의 실무 참여도 측면에서 보면 이들 모델은 연구자가 문제 상황과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각에서부터 연구자의 완전한 현실 참여를 지향하는 시각까지 다양하다. 사용자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10가지 모델들은 일반 사용자를 단순 수혜자에서부터 의견 제공자, 단순 참여자, 적극적 협력자, 그리고 자주적 실행자까지 여러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단 이론과 1집단 이론이 양 끝단에 존재하고 중간에 단순 참여 협력, 그 다음에 순환 복합 협력,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열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라는 걸 고민해 봐야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그 조건에 따라서 이 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게 유리한 방향도 있고요. 1집단 이론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거를 사용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겠죠. 이런 내용들은 지난 프로그래밍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학기에 건축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론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그러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어요, 선생님이.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떠한 모델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예를 들어 2집단 이론 원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가, 1집단 이론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그 방법론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나온 거는 이집단 이론 원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보 검색 체계, 설계 지침, 건축 프로그래밍 등 세개 모델은 연구와 실무의 학제적 간극을 명백히 전제하고 이 간극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이집단 이론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모두는 한쪽에서 자료를 창출한 후 이를 실무 언어로 번역하는 매개 과정을 거쳐 다른 쪽으로 전이한다는 점에서 정보의 전파를 추구하는 전략들이다. 정보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들을 실무에 전달하고 전파시키는 것들이 여기에서 추구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순 참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모델, POE 전이 협력 체계, 참여 계획 등은 이집단 이론의 방식이긴 하지만 좀 더 현실 상황과 근접해 있고 또 실무와의 협력 내지는 실무로의 참여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이집단 원형 모델들과 구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모델 모두는 비록 단순하고 직설적이지만 현실에 대한 연구자와 실무자와 사용자의 참여 그리고 실무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위한 상호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순환 복합 협력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다음 세 가지 모델 즉 건축 생산 체계, 혁신 프로그래밍, 전문가 모델은 앞에서 논의한 중간자적 인식론의 대표적 전략으로 취급되고 이들은 연구와 실무의 직접적인 협력과 실무지향적인 참여에 덧붙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제도적, 구조적 융합을 시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비록 완전한 이념적 융합은 아니지만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무의 적극적인 연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일집단 이론 원형이고요. 행동연구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거는 일집단 이론의 유일한 전형적 모델이고요. 연구와 실무의 인식론적 통합, 현실 문제 해결의 행동 과정을 통한 과학 지식의 창출, 현실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총괄적 몰입, 구성원의 구체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연구, 실무, 통합의 극단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죠. 연구와 실무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행동 연구에 치중하는 것이, 행동 연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왠지 이 행동 연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경우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죠. 왜냐면 앞서도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이나 뭐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것들이 절대 나쁜 지식이 아니죠.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연구예요. 순수 연구, 기초 연구는 당연히 중요한 연구들입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보면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것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실무와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을 연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무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연구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에 행동 연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구가 끝나자마자 바로 실무에 적용을 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1집단 이론과 2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느 수준의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가, 내가 연구를 1년 정도 하면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지, 또는 내가 이거를 4년, 5년 정도는 연구해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짧게는 몇 개월만 연구해도 되는 건지는 상황과 조건과 연구 주제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집단 이론이 맞다, 20단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어느 게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연구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실무랑 연관성이 좀 더 많은 주제이냐, 적은 주제이냐에 따라서 1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게 유리한지, 20단 이론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선별적으로 내가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옳은 방법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지금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연구가 종료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주제는 어떤 연구 주제였냐면, 어, 건축 계획, 건축 계획에서 내가 건축 설계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연구인가,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성능 측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적용했을 때 에너지 성능을 세이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몇 년에 걸쳐서 했냐면 3년에 걸쳐서 했어요. 3년 동안 이 연구를 했는데 지금도 이 연구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도 어느 정도 더 후속 연구를 더 해서 보완을 해야만 실제 설계사무소에서 선생님이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이 될 거예요. 아직 연구가 끝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과연 선생님이 연구한 이 연구 주제는 1집단 이론 원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가치가 없는 연구일까? 그렇진 않죠. 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앞으로는 디자인이 단지 미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아니면 활용성 측면에서만 평면이 만들어지고 단면이 계획되어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세이브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한 설계 방법들을 적용해 줘야 되겠죠. 근데 당장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나왔을 뿐, 그런 연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앞에 연구한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20단 이론 원형에 가까운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단 이론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실무지향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냐라고 본다면 1집단 이론 원형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가 가치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가치 있는 연구지만 단지 지금 당장 실무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제들은 1집단 이론 원형을 사용하기에 어려워요. 그죠? 내가 연구를 끝내자마자 바로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시간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설계라고 하는 게 단지 에너지의 측면에서 디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적인 가치에서만 디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조, 그 다음에 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설비적인 기능적인 측면, 친환경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디자인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사용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해서 그게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연구가 종료돼 버리면 그거야말로 연구로서의 가치를 깎아먹는 일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 측면에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일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에너지적인 측면에 접근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할 거고요. 누군가는 사용자 측면에서, 누군가는 미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그 데이터들을 나중에는 누군가가 일집단 이론 원형에 맞게끔 선행 연구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 실무 통합적인 연구를 해서 실무에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일집단 이론 원형이라는 연구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선생님이 연구한 연구들은 선행 연구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내가 추구하는 실무지향적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연구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충분히 그런 가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를 고민할 필요가 더더욱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넘어가서 그래서 크게 볼 때 이 모든 논의의 목적은 연구와 실무 사이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불편했던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암시하는 데 있고 아직까지도 연구와 실무 간에는 깊고도 고질적인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불편함은 그럼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어떤 연구 방법을 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연구의 실무 활용은 크게 도구적인 활용과 개념적인 활용으로 나눌 수 있고 바꿔 말해서 연구는 도구적 효과를 위한 또 개념적 효과를 위해 활용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의된 특정 실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직접적으로 이용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개념적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나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의식적 차원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 자료들을 실무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도구적인 활용은 명료하게 보이고 또 기록 가능한 실질적 효과를 수반하며 개념적 활용은 잠재적이고도 심리적인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구분은 이론적인 것이며 현실에서는 두 가지 효과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 없죠? 넘어가서 연구가 실무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연구는 채택, 설득, 실행, 영향, 진보의 절차를 따라 실무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단계 효력을 앞서의 도구적 효과, 개념적 효과와 함께 견주어 보면 최초 3가지 단계, 채택, 설득, 실행이라고 하는 단계는 도구적 효과에 속하고요. 나머지 영향과 진보 2단계는 개념적 효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구적 활용은 채택, 설득, 실행, 개념적 활용은 영향과 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지난 교수님의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건축 계획 강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건축 계획 강론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매우 오래됐죠?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건축이라 함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서양 건축에서는 로마 시대, 그리고 그리스,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게는 수백 년이나 수천 년까지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때부터 이게 만들어져 왔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그렇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지금도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설계할 때는 주택에는 반드시 안방이 있어야 되고 거실이 있어야 되고 주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안방이 없는 주택 설계는 잘못된 주택 설계일까? 거실이 없는 설계는 잘못된 설계일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방이 없는 평면이 나올 수도 있고 거실이 없는 평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설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냐면 1, 2인 주거라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인 주거, 많게는 뭐 5, 6인 주거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평수도 50평, 60평 되는 집도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50평, 60평 되는 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30평대, 커도 40평대 수준이고요. 신혼부부나 이런 경우에는 30평대도 넓어요. 20평대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취하는 친구들 많죠? 그런 친구들은 10평도 안 돼요. 그럼 그런 10평도 안 되는 집에 사는데 거실을 만들고 안방을 만들고 주방을 만들어야 되는 게 과연 효율적인 설계일까? 그게 맞는 걸까? 기능적으로 그게 필요한가? 라고 따져본다면 1, 2인 주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최근에 가장 주류가 되고 있는 1, 2인 주거를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실 겸 주방 그리고 안방 겸 거실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게 원룸이고 그 다음에 복층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거실이 따로 없고 안방이 따로 없고 주방이 따로 없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다르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건축 강론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에 답습한 결과 굳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이거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주 평가를 해서 어떤 것들이 불편했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지들을 조사해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려면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에 있죠. 왜냐면 내가 최소한 1년 이상 살아봐야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까? 쌤이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SNS상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법규적인 것들도 있고요. 제도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어떠한 놀러 갔을 때 어디가 좋았다 이런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그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사람이 하나하나 찾기엔 너무 많죠.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걸러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싹 서치를 해서 그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분석을 딱딱딱 하게 되면 예전에는 강론의 설계를 이렇게 하라고 써 있는데 지금 추세 앞뒤로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몇 년 사이에 이러한 내용들의 상반된 데이터들이 존재했다. 1, 2인 주택 측면에서 거실이 없는 평면을 선호하더라. 안방을 넓게 쓰는 것을 선호하지 않더라. 안방 사이즈가 다른 작은 방과 똑같은 사이즈로 놓고 안방에서는 예전처럼 무언가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을 자는 용도로 주로 쓰더라. 그래서 안방은 더 이상 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안방에 주로 안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활용할까? 거실을 많이 사용할까? 생각해 봤더니 거실도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더라. 그러면 어디를 쓰든지 확인해 봤더니 작은 방에 내가 예를 들면 거기에 서재 또는 컴퓨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가장 많이 쓰더라. 또는 취미를 할 수 있는 취미방을 가장 많이 쓰더라. 또는 주방을 가장 많이 쓰더라. 그러면 디자인을 바꿔줘야겠죠. 1, 2인 주거인 경우에는 거실의 사이즈가 클 필요가 없으니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쓸 수 있는 형태의 평면을 짜는 게 좋다. 안방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으니 안방을 작게 하는 대신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용도실과 같은 뭐 취미로 사용하는 방 또는 요즘은 패션이나 옷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따로 방을 놓기도 해요. 그럼 그런 공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설계하는 면적을 예전에는 뭐 한 5제곱미터만 하세요라고 강론에 나와 있었다면
지금 바꾼다면 그 면적을 10제곱미터로 늘리세요 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축 강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선생님의 연구인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도구적 활용과 개념적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채택 과정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연구를 통해서 서치를 해봤더니 실제 강론과 다른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적을 바꿔줘야 한다.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최근 5년간, 최근 10년간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안방의 사용 비율 또는 거실의 사용률이 현저히 적더라. 다른 공간에 비해.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면적을 다르게 바꿔줘야겠죠. 그죠? 면적을 다르게 계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거주평가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겠죠. 설문조사. 영향력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처음에 조사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실제로 설계를 하고 평가를 했을 때 그게 맞다면 앞으로의 강론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1, 2인 주거인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사는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을 예전처럼 최소 3m, 5m 정도의 사이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라. 거실과 주방과 식당을 하나의 패키지로 놓고 그 면적을 5m, 4m로 계획해라.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다른 면적은 어디로 가냐? 안방에 붙어야 좋을까? 아니면 별도의 취미를 쓸 수 있는 영화 생활을 위한 별도의 룸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강론이 바뀔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예시를 든 거고,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창문의 크기, 또는 최근에 층간소음 때문에 슬라브의 두께, 천장 마감 재료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등등등. 내가 주택을 설계할 때 벽면에 어떤 컬러를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아주 많아지겠죠. 그죠? 이게 단지 주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오피스 또는 학교, 연구소, 박물관, 전시실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을 여기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끔 연구하는 것.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2월에 선생님이 끝났던 연구는 좀 더 행동 연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연구 주제는 좀 더 행동 연구에 가까운 연구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떤 연구 주제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접근 방식을 쓰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연구 활용 모델의 채택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구자, 실무자, 구성원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 상황과 프로젝트 여건. 그래서 실무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어떤 모델을 채택하든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 실무가 처해 있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모델들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황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연구 활동에 대한 발주자나 사용자의 태도. 두 번째, 유사 문제 상황에 대한 사전 경험 여부. 세 번째, 연구 활용을 가능케 하는 재원의 제공. 네 번째, 과학 연구 분야에 대한 발주자 사용자의 친밀감. 다섯 번째, 이해 집단 간의 우호적 관계 등이 있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실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여건이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모든 연구에는 실용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3가지 이론과 10가지 모델은 이 실용성을 개척하는 데 관심을 가진 현실적 연구자, 자기 문제의 과학적 해법에 관심을 가진 혁신적 실무자, 그리고 이 같은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자기 혁신을 맡기고자 하는 모든
적극적 사용자에게 쓸모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구의 실무 활용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아주 길게 설명을 했어요. 총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를 졸업하고 안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어떻게든 연관관계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실무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딱 잘라서 어떤 방법을 내가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건 아닐지언정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짓는 행위는 사실 썩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늘 염두에 두시고 틀린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학년이니까 4학년 그리고 5학년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론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배우셔야 하고 이론적인 지식만 배워가지고는 좋은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계 스튜디오에서 실무를 경험을 또 하셔야 돼요. 그 실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실무에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겸임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되겠죠. 그거를 많이 배우셔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이론적인 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반영한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그때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혼자 고민해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실무에서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교수님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많이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돼요. 이론은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실무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현업에 계신 겸임 교수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많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할 때도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교수님들에게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이론적인 접근 방식들을 배우셔야 돼요. 건축의 역사도 배우셔야 되고 구조도 배우셔야 되고 시공도 배워야 되고 설비도 배워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행태학 측면에서도 배우셔야 되고 배울 게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들 프로그램도 배워야죠. 캐드는 벌써 배웠나요? 앞으로 BIM, 레빗도 배우실 거고 배울 게 아직 많아요. 법규도 배워야 되고 그죠?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배운 지식에 따라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내가 그 이론적인 지식들을 설계에 제대로 잘 최적화시켜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겸임 교수님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래요.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을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면 컴퓨터가 이런 거를 아직은 못 따라와.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일을 더 배워서 할 때까지 앞으로 한 10년? 그 정도까지는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4, 50년 뒤까지 컴퓨터가 설계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설계라고 하는 거는 예쁘게만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앞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설계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 뒷받침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뻐야 되고요. 기능성이 아주 뛰어나야 되고요. 구조적으로도 안전해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우수해야 되고 에너지 측면에서도 좋아야 되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최적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돼요. 예를 들어서 법규적인 측면이다. 아직 100%는 안 되지만 인공지능이 이 건축물이 법규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계산을 할 수 있어.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법규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가능할지언정 이게 디자인 미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도 컴퓨터는 그거를 대신 설계할 수가 없어. 그죠? 건축 법규에 맞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법규에 맞았다 틀렸다라는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있지만 어떤 디자인이 이 건축 법규 안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이냐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잘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기술을 습득하셔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있고 실무에서 겸임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론도 가르쳐 드리고 디자인도 가르쳐 주고 구조도 가르치고 시공도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은 안 돼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모르는 게 있으면 좋은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최종적으로 좋은 디자인과 좋은 설계를 하고 그래야 연구와 실무에 최적화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연구의 실무 활용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한 이 연구와 실무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디자인에 있는 것들을 결과치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다음에는 프로그래밍 그리고 거주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설명 듣느라 고생이 많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